자, 수요일입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뭐 9월에 올린다고 하더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이게 뭐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라고 딱 하니까 경제 지표들이 스물스물 안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달러도 약세로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얼만큼 안 좋은 겁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번 최근에 있었던 잭슨홀 회의에서 뭐 옐런 의장이 주연인가 했더니만 조연이었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이 오히려 더 주연 역할을 했었죠. 그때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미국 경제는 스트롱거, 강해지고 있다. 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옐런 의장도 그 얘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여건이 금리를 갖다가 올려도 되는 쪽으로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지표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늘 그러했듯이 연준 관계자들, 특히 고위층들, 뭐 아니면 뭐 그 아래쪽에서 실무진에서 올라오는 분석, 전망 리포트가 형편없다. 네. 그들의 실력이 그 정도다. 버냉키만 하더라도 뭐 서프라임 위기 터지기 2년 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 큰 문제 없고 뭐 전체 모기 시장의 비중 얼마 안 되고 그런 헛소리 했었죠.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정말 시장에 심하게 갑질을 한다. 그 당시로는 좀 달러 약세를 달러를 갖다가 좀 뭐랄까요. 강세로 살짝 돌리면서 뭐 조금 이렇게 무섭게 치솟고 있던 유가를 좀 주저앉힐 필요가 있든지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는데 좋아지고 있는 경기가 뭐 지표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자 보시죠. 미국 지표는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워낙 연준 관계자들만 봐서 그런데 ISM 지수 한번 보시죠. 매월 첫날 발표되는 위에 거는 제조업 지수입니다. 매니팩처링 인덱스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52.2. 어유 차이가 많이 났네요. 자, 그런데 지금 49.4죠. 네. 예, 이거 지금 특히나 이 지수를 볼 때는 50을 갖다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50 위는 그래도 뭐 경기 확장, 네. 50 아래는 경기 그렇죠. 뭐 침체 이런 식으로 내지는 축소 이렇게 보는데요. 예. 자, 어젯밤에 나왔던 이것도 큽니다. 비제조업 지수 내지는 뭐 서비스업 지수라 하는데 이건 격차가 더 크군요. 더 심하죠. 네. 시장 컨센서스나 전달 대비 뚝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 그래프로 보면은 조금 더 심각하죠.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이 서비스업 어제 나왔던 거. 요거는 아직 50입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이렇게 조금 최근 들어서 오르나 싶더니 저는 50m로 간다는 거는 좋지 않은 건데요.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낙폭이 이렇게 차트상에 뭐 차티스트를 제가 앞에 놓고 제가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초록색도 그렇고요. 좀 이 노란색의 가파르죠? 어떤 이 떨어지는 이 기울기가 예. 굉장히 가파르군요. 가파릅니다. 예. 거기다가 뭐 조금 이제 지나간 재료긴 합니다만 지난 예. 금요일 날 나왔던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지표 한번 보시죠. 예. 고용지표도 보시면은 예. 요거 딱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옵니다. 예. 고용지표 보시면 시장 컨센서스는 일자리 17만 5천 개 정도 늘지 않겠느냐. 네. 그 전달 좋았죠. 25만 5천 개. 네. 그걸 또 한 2만 개 정도 더 상향 조정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15만 1천 개. 애매하죠. 예. 애매한데 이거는 정말 골디러스인 것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예. 것인 게 저 정도면 금리 올려도 된다. 고용지표 이용해도 되고요. 저거 봐라 못 올린다 할 쪽도 저렇게 갖다 댑니다. 또 하나 의문은 왜 금리 올리는 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 개수 갖고 따지냐 말이죠. 이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그렇게 유도했고 그래서 전 세계 뭐 내려라 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전망 리포트를 쓰고 저도 뭐 같이 흉내 내면서 그 사람들처럼 고용지표가 중요합니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고용지표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올리는 거 하고. 뭐 어쨌거나 저렇게 어정쩡하다는 얘기죠. 어정쩡했더니만 뉴욕 증시는 어정쩡하게 올랐습니다. 또 이제 그 논리가 나오는 거죠. Bad is good. 나쁜 게 좋은 거다. 나빠야 금리 못 올린다. 지겹습니다. 지겹죠. 예. 예, 지겨우니까 그래서 우리 코스피도 가는 것도 아니고 못 가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어쨌거나 이달 21일인가요? 9월 FMC. 네, 21일이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는 뭐 22일 22일 새벽이 되나요? 새벽이나 돼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한번 뭐 자산 시장 주식이든
채권.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예. 추석 때 3일 놀면요. 우리는 얼마 안 그러네요. 남았으니까. 추석 연휴가 크네요. 예. 그때까지는 뭐 랠리를 갖다가 즐겨도 되지 않느냐. 지난번 방송에 근데 말씀드린 이미 뭐 9월 달에는 이제 거의 안 할 거다라는 의미로 그 얘기들을 해왔고 또 이 소장님께서도 지금 차트를 몇 개 보여주셨는데 이런 정도의 차트라면 뭐 예? 예. 나쁜 게 좋은 거다라는 그 얘기를 9월 달에도 또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거다는 지표가 얘기잖아요. 이 정도인데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장은 뭐 좀 힘들어지죠. 네. 힘들어지는데 우선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들 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비중을 두고 들어야 되나? 뭐 지표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이래 왔던 사람들이 지표가 나빠지는데 올린다? 이상하다. 그러면 혹시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 가서 그 홀대 받은 거 레드카펫 못 밟은 보복이냐? 뭐 별소리 다 나오겠죠. 그 너무 또 그런 거 분석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면요. 네. 그 우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네. 자, 우리 환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중에 저 1,100원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9월 달에 미국 금리 인상이 안 된다, 이게 과시화되고 네. 실제로 그렇게 네. 돼버리면 우리 환율은 선반영해서 예. 그냥 1,100원대 그냥 완전히 밑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이렇게 정착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1년 정도를 쪼개 보나 아니면은 브렉시트 이후를 보나 브렉시트 이후로는 지금 뭐 우리 원화가 단연 독보적으로 제일 강하고요. 예. 금년 들어서도 보면은 사실상 뭐 일본 엔화 다음으로 우리 원화가 또 절상폭이 큽니다. 예. 주요 통화 대비. 예. 그래서 항상 환율은 좀 상대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최근 한 1년 정도만 봤을 때 더군다나 이제 6월 말 이후 한 2개월 남짓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원화가 굉장히 급해졌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속도에 좀 문제긴 한데 지금 분위기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환율이. 어허.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어제 특히 앞서 살펴보셨던 비제조업 지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거의 6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그렇게 2010년 이후로는 굉장히 제일 나빴다 하는 얘기인데요. 어허. 지금 달러엔 한번 보시죠. 그래도 뭐 바로 옆에 붙이는 달러엔 엔화하고 봐야 되는데 달러엔 환율 지금 보시면은 최근 2, 3일 동안에 낙폭이 크죠. 그러네요. 이게 104엔에서 105엔 가나했던 놈이 지금 101엔대 중반까지 왔습니다. 아까 그 ISM 지표 그 차트 그거하고 기울기가 비슷한데요. 예. 지난번 이때 6월 24일 이때 같으면 브렉시트 아닙니까? 그렇죠.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을 때 잠시 98엔대 99엔 근처까지 내려가서 깜짝 놀랐는데 예. 자, 이 100엔입니다. 100엔. 예. 이 100엔이 다시 또 깨지나 하는 분위기로 오는 거죠. 큰 그림 보실까요? 월간 차트입니다. 예. 월간으로 달러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 이 후행 스팬이 지금 가격대를 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이거 100엔 깨지겠다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구름대가 받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100엔이 그렇게 쉽게 깨지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말씀 드릴게요. 저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팟캐스트는 몇 번 했습니다만 데칼코마니 아시죠? 아, 그러니까 딱 도화지 펼치면 접는 거. 예. 똑같아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했던 예. 도화지. 그러면 차트 한 번만 다시 펼쳐주신다면은 이번에 달러엔 좀 전에 차트 다시 한번 펼쳐주신다면 여기를 도화지 가운데라고 생각하면은 데칼코마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러다가 여기서 주주주 하다가 푹 꺼진다는 데칼코마니의 얘기예요. 연장이 될 수 있다. 예, 데칼코마니 연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엔이 다시 엔이 엄청나게 강해진다. 아베노믹스의 어떤 폭망이죠. 예. 그런데 도화지를 갖다 여기라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한번 접는다 생각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위로 120, 130이 중요한 게 아니고 200엔, 300엔도 가능한 거죠. 뭐 일본이 어디 뭐 깔아앉든지 그래야만이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궁금해지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보니까 우리 달러원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추세선에 걸리고 있죠. 추세선이 걸리고 전저점 근처죠. 그리고 2014년 하반기 이후 환율 상승폭에 우리가 이 정도 올랐으면 이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지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맥시까지 와 있는 그 정도까지 상황입니다. 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린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1090원도 깨진다. 지난번 그 무렵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한 1070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깨진다면은 좀 심각한 거죠. 그 데칼코마니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아니요. 저 우리 고점을 딱 적으면. 만약에 달러엔 환율이 데칼코마니로 간다면은 우리도
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같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1090원 근처에서 우리 당국의 대응이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진짜 한번 막아주겠다고 근데 어떻게 막습니까? 또 10월 달 되면은 또 방법이 없죠. 예? 환율 예. 보고서 또 나올 텐데 예. 환율 조작국이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고 네.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몇 달 있으면 갈 거고 네.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죠. 못할 것도 없는데 근데 또 여기서 연준과 또 엮어서 한번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저렇기 때문에 아직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살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미국이 예. 최근에 지금은 엔이나 원화만 살펴보셨습니다만 거의 유로나 뭐 모든 통화 대비 네. 이머징 통화들 대비 달러가 최근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약해졌어요. 예. 약해졌다면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연초같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시장을 갖다가 두렵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입에서 자꾸 금리를 갖다가 그래도 올리고는 가야 되지 않느냐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게 그거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9월 FMC는 아주 뭐 적은 미미 하나만 20-30%의 가능성이라도 금리를 올리려면 올릴 수도 네. 있다 하는 게 있고 네. 그래서 고전까지는 어쨌거나 어떤 에셋 마켓 뭐 주식을 포함한 자산 시장은 그래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그래도 조금 더 고점을 어디까지 올리냐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 어떤 게임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릴 수도 있다. 달러가 FMC 직전까지 많이 충분히 약해져 준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데 연준 위원들이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주저하게 하는 게 달러가 너무 너무 강해가지고 네, 자국 네. 제조업 안 그래도 뭐 일자리 예. 늘려야 되고 막 그러는데 예. 자국 제조업의 수출도 안 되고 그렇다는 그런 것 때문에 주저주저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과-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버리면 네. 뭐 그런 충격은 뭐 올려도 별로 문제 없잖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또 유가나 원자재가 떨어질 것이고 또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의 강해진 달러니까 수입 물가는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인플레는 영 또 힘들어지고 뭐 이런 등등의 뭐 논리 전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참 그냥 별 의미 없이 아니면 자기들도 지금 논리적으로 꼬여 있고 이런 스텝 꼬인 사람들의 그 말을 갖다가 그럴듯하게 해석하려니까 그것도 힘드네요. 예. 그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요. 네. 힐러리하고 이 트럼프하고 네. 지지율이 물론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합니다만은 몇몇 여론조사는 역전이 됐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힐러리도 참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 참 능력이 없다고 저런 그 카운터 파티한테도 역전을 당할 정도면 도대체 무슨 경쟁력으로 후보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네. 이것도 이제 11월 달 아니에요 선거가? 맞습니다. 11월 8일이죠. 그러니까 예. 2달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준 끝나고 10월 달에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회의가 없고 10월 달에는 없고, 없고 11월 11월 달에는 선거 1일 전이니까 안 한다- 1일인데 안 선거 한다고 일주일 했으니까. 전이니까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9월 달이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그걸 넘어가면 이제 남아 있는 금융시장의 변수는 이제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그 맞습니다. 근데 또 네. 묘하게 이 지지율이라는 게 트럼프는 올라오고 예. 클린턴은 내려간단 말이죠. 예. 이것도 또 변수인 것 같은데요. 큰 변수입니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경제 채널에서 정권 채널에서 이렇게 길게 다루기가 못해서 다들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만 사실상 경제 시장 이전에 그걸 갖다가 크게 결정하는 거는 정치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곧 뭐 임기는 채워주겠습니다만 일단 통화정책 수장이 바뀔 것이고요. 네. 뭐 재무장관도 바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충분히 트럼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브렉시트 투표 결과가 영국이 EU를 탈퇴하자 쪽으로 나오자마자 저의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네. 이러다 트럼프 되겠다 싶은 생각이었어요. 지금 뭐 독일 쪽에서도 국제적인 뉴스를 쭉 추적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메르켈 총리가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하고 예. 어떤 그 기존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극우 예. 내지는 기존의 어떤 정치 질서 내지는 현 상황은 싫다라고 하는 쪽이 예. 굉장히 이제 예. 득세하는 상황이죠. 현상 파괴. 현상 파괴죠. 자, 그리고 제가 미국 시민권자요 투표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 별로 힐러리 찍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비호감의 문제죠. 트럼프도 비호감형입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쭉 미국 대선 레이스를 지켜보면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트럼프는 멕시코에 만리장성 쌓겠다 했고요. 이민 정책 한번 그걸 주겠고 미국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라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냥 힐러리는 나 뭐 이렇게 해서 잘 살아왔는데 뭐 하는 김에 대통령까지 해볼게 남편하고 더불어 이거밖에는 특별히 없어요. 거기다가 최근 미국 언론에서 다루는 건 뭐 이메일 스캔들뿐만 아니라 예. 무슨 서민층과 유세도 없이 그냥 부자들 만나서 밥이나 식사나 하고 사진 찍어주면서 돈 모으는 거 이런 그렇다고 것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끝까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미국의 메인 언론이나 그리고 어떤 유력 인사들 기득권층들은 전부 심지어 내정 간섭으로 여겨질 만큼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까지 트럼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온다? 굉장한 변수가 되죠. 특히 항저우에서 푸틴의 기환 눈여겨보셔야 되죠. 푸틴하고 지금 트럼프는 아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 아삼육 같은 용어도 사실 비방입니다. 방송 용어가 그 네. 여튼 푸틴까지 우리가 얘기를 확대시키기는 조금 너무 커지죠? 시간적으로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미국의 대선이라는 건 사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양대 전당의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예. 여론조사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실수하고 망언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니까 꼭 그것도 아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9월 FOMC가 끝난 이후에 우리 국제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수, 이 시간에 가장 논의를 많이 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인데 그게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예. 미리 이진우 소장께 예. 의견 한번 여쭤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해봤는데요. 주식창에 이진우 소장께 오랜만에 질문 받아보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예, 환율 관련 또 국제금융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장 준비하는 분이죠. 김수아 앵커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오늘 주식창 채팅방에 9월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월 오펙 회의를 앞두고 국제유가의 박스권 탈피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정유주 지금쯤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G20 회담에서 각 나라가 경제 정책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한일 정책에 대한 이야기 주셨지만 앞으로의 한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연휴 이후에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마지막 질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행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궁금하다라는 질문까지 채팅방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진우 소장님에 대한 인상이 딱 극명하게 나타나군요. 뭐 김영란법부터 시작해서 국제유가까지 다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정책 공조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예. 이번에 G20 항저우에서 정상회담 하고 나서 그 커뮤니케 소위 말하는 공동성명서가 7,000단어랍니다. 네.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알맹이 없다는 얘기고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말이 길면은 그거 들을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면에 이제 지난 3월 그 이유는 제가 봐서는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각국 예. 정상들 가운데 예. 임기가 다 돼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오바마 대통령 한 두어 달 남았죠. 예. 뭐 내년에 메르켈 거의 낙마 분위기죠. 올랑드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실은 시진핑도 내년에 일기가 끝나요. 사실은 물론 뭐 10년 한다고 보지만 10년 한다고 예. 보니까 그런 거지만 그런 상황이었고 차라리 뭐 환율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달 상하이에서 네. 재무장관들 회담에서의 그때 합의 예.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시장을 놀라게 하지 말자 했던 그 합의 그게 어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의 일본에 대한 계속적인 메시지였는데 그거는 유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깜짝 쇼는 당분간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구로다가 되었건 드라기가 되었건. 예. 여하튼 그 속빈 강정 예. 이게 요란한 뭐의 소리만 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좀 기대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회담이요? 중국이 네. 준비하는 것도 경제를 위주로 얘기하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네. 주최국에서 네. 그래서 뭔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손도 잡고 야 우리 좀 잘해보자 그게 안 됐더군요. 이번에 자, 좀 애들 같았죠. 그러니까 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